최근 진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 테러를 하는 등 분풀이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보복을 예고한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급증하는 분풀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윤해출 전 경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70대 남성이 폭발물을 터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법원이 결국 이 남성을 구속한 사유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 아마 이 70대 피의자가 사전에 사제 폭발물을 준비한 계획 범죄로 드러났고 네. 또 범죄지가 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거주하는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 자체도 현주 건조물 방화로 해가지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본 거죠. 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로 사안을 보입니다. 중요하게 본 것이군요. 그렇죠. 자, 이 남성의 테러에 대한 어떤 이유를 보면 결국 뭐 병원에 대한 불만이었는데요. 병원이 이제 그런 불만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어떤 보상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분풀이 범죄의 전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나왔는데 범죄 동기도 보철 치료 후에 고통이 심해서 네.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라고 피해자가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병원 측의 합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분풀이가 범죄다라는 거 정확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지금 우리 사회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폭력이 일반화되어 네. 있는 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폭력 사회 속에서 그런 폭력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 분노를 가지게 되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들이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이 70대 피해자도 병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환불도 해주겠다, 재시술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도 그리고 재시술 예약까지도 하고도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이런 식으로 분풀이성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네, 분풀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지금 치과 같은 상황도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또 많이 접하는 보복과 관련해서 이제 보복 운전 많이들 들잖아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복 운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상 네. 우리 일반 평온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늘상 접할 수 있는 분풀이성 범죄의 대부분이 보복 운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네. 외에도 이게 우리가 보면은 좀 일상생활에서 있는 층간소음한 폭력 네. 이것도 갑자기 밑에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집 문을 쾅쾅 두드리는 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분풀이성 범죄이고요. 응급실 난동 같은 사례도 요즘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도 보면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게 분노를 표출하는 게 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분풀이성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이 분풀이 범죄와 함께 자주 이제 등장하는 말이 보복 범죄거든요. 이게 보복 범죄와 분풀이 범죄 어떻게 좀 차이점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분풀이성 범죄라는 것은 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적 제재인 거죠. 자기나 자기 지인이 물질적이나 정신적이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안갚음, 대갚음 이런 것들이 분풀이성 범죄인데 이걸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국가의 형벌권이 아닌 자기가 직접 사적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죠. 네. 분풀이성 범죄는 자기가 직접. 근데 보복 범죄라는 것은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보통 일명 특가법이라고 하죠. 네. 예. 거기에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 신고를 하거나 네. 증언을 하거나 진술을 한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체포, 감금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렇게 한 행위를 보복범죄라고 법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한 게 경무관님이 예전에 근무하실 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아까 이제 사회의 어떤 분노 이 지수가 더 올라가는 것, 높아진 것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죠. 네. 과거에는 제가 현장에서 활동할 때는 대부분 이 생계형, 경제적인 목적 그리고 원한이나 치정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 범죄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군요. 그때. 분노로 자기가 사적 제재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대부분 뭐 전과자나 범죄자 유형이었지만은 예. 지금은 우리 일상 사회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폭력에 젖어들고 그에 대한 분노 표출로 인해서 누구나가 쉽게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게 지금 분풀이성 범죄의 양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게 거죠.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사건도 대표적인 보복 범죄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가해자가 보복을 하겠다고 막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반성을 해도 모자랄 가해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보복을 외치는 거 이거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런 보복 범죄의 가해자들, 특히 지금 부산 돌려차기 이 가해자는 그 PCLR 검사에서도 사이코패스성 성향이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네. 친구들은 보면은 그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식도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산 돌려차기 그 가해자가 교도소 내에서 내가 출소를 하면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전형적인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에게도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거든요. 보복 대상을 한 명으로 두지 않았는데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그렇죠. 보복 범죄의 대상 가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 대부분은 남성이고 피해자는 거의 절반 이상이 여성일 정도로 네.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보복 범죄의 대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 심지어는 이 보복 범죄의 가해자가 그 당사자를 대상으로 보복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좀 강하다 싶으면은 그 주변의 지인이나 약한 가족 등을 상대로 이렇게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네.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좀 치질한 치졸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보복 범죄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도 이 사회 분노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이런 보복 범죄들 때문에 그 악영향을 얘기해 주신 부분이 예.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복 범죄 유형을 보면 삼자가 봤을 땐 굉장히 좀 비열하고 찌질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행동이 뭐 비열하든 간에 찌질하든 간에 불안함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죠. 이 보복 범죄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공포. 그러니까요. 이거는 일상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극한의 상태입니다. 예. 이거는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보복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보호 대책이 지금 마련돼야 되는 게 급선무죠.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큰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뭐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범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보복범죄라는 네. 것이 보복 범죄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디지털 성폭력 같은 그런 것들로 협박을 당하는 범죄 피해자들은 증거를 수집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용기 있는 범죄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현재 부산 돌려차기 그 피해자처럼 저분은 정말 상당히 용기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복 범죄의 피해자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20년형을 선고받고 있고 정확하게 형을 산다면 20년 후에 일어날 불안이라서 조금 감내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보복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개선 대책이나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우리 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현재 보복 범죄의 대부분은 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처럼 저렇게 형이 확정돼서 자기가 언제든지 보복 범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70%의 보복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보복 범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나 우리 사회로부터 자기 보복 범죄의 피해를 온전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네. 가해를 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자유롭게 공간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가 언제 보복 범죄를 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과 공포는 네. 엄청나게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견뎌낼 수 없는 공포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문제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외에도 보복범죄 사례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스토킹 범죄도 있고 뭐 데이트 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 앙심을 품고 또 보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많이 계셨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수송한 것보다 최근에 가장 보복범죄의 전형적인 우리 사회에 이슈를 던졌던 것은 신당동 영무원 네. 보복범죄 살인 사건이죠. 그랬었죠. 이게 스토킹 혐의로 1심 판결을 앞두고 그 피해자를 보복 살인을 한 거죠. 고소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묻고 또한 제가 최근에 검색한 언론 자료를 보면은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같이 경찰에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다시 남자친구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런 사례, 보복범죄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보복범죄의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자기의 신변 보호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지금 병무관께서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발전이 돼야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좀 보완이 돼야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뭐 드러난 중요한 범죄 보복범죄 피해자들은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층간소음 폭력이든 데이트 폭력이든 스토킹이든 이런 보복범죄를 두려워해서 신고 못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많죠. 게 우리 사회의 국가 형벌권 집행에 큰 구멍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실상 범죄 피해자 보호자 제도에는 상담도 있고 치료 지원도 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고 또 뭐 신변 보호 정책도 있는데 네. 이게 범죄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의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못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현실적인 안전을 그러니까요. 담보할 수 있는 네. 대책이라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네. 이 구속 사유에 우리는 주거 부정이나 뭐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 도주 우려 요 세 가지가 구속의 사유인데 선진국에는 거기에 이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는 사유도 구속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는 범죄 가해자를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그 신변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자유롭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으니까 자기가 분노에 그러는 의해서 건데, 맞아요. 보복 범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는 그런 보복 범죄 가해자는 구속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유에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안전한 보복 범죄 피해자들이 자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인데 이게 범죄 피고인의 어떤 인권 침해 우려와 네. 또 구체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서 이게 우리 2022년도에 입법 발의가 됐다가 최근 5월 달에 그게 근본 국회 들어서 자동으로 폐기된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보복 네. 가능성의 기준도 좀 애매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저렇게 용기를 내어서 보복 범죄 피해로 불안과 공포에 떠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해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 국가와 사회가 네. 화답을 해서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빨리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걸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또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해출 전 경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